예도입니다. 눈 덮인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오의 햇빛이 비치고 있고요. 새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네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피시스.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존재론적 깊이를 아시는 분은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대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딱 떼서 설명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그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깊이 있게 응답하는 자연학 2권 1장을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자연학 8권과 형이상학 12권을 다 봐야 이 개념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자연학 8권과 형이상학 12권을 읽게 되면은 형이상학 12권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가 보이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로는 오늘날 과학에서 보면은 당연히 많은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고 오류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상당히 배울 만한 것이 많고,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또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나타나고, 이미 2500년 전부터 이들은 물리적 사고를 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학 2권 3장에 나오고요, 형이상학 5권 2장에서 주로 다뤄지는데,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사원인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점 뚜껑이 열리죠, 그죠? 오늘은 어떤 삶의 지평이 열려질 것인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계의 만물을 에이도스, 형상이 아니라 휠레, 진료로 파악했죠, 그죠? 이 세계의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르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 철학자들은 진료의 원지를 질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라 그랬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 그랬고,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중간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그죠? 만물은 계속해서 운동하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 자연 철학자들의 세계를 연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형이상학 1권에서 이 자연 철학자들의 어떤 플라톤 이전에 자기 스승 그죠? 이전에 그 사유는 독특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으며, 그리고 이들의 이 우주 만물의 진료의 원질에 대한 이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래서 보편자를 이야기하게 되는지를 형이상학 12권에서 또 설명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사원인설에 천착해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 철학은,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 전체 안에서, 우주 만물의 전체 안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이티야 시원이 무엇인지, 이걸 질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존재라는 개념에 우시야, 본질, 실체라는 개념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왜 주어라는 개념 안에 본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자연이란 개념 안에 불어, 나티휴, 영어 네이처, 독일어 나투어 이라는 개념 속에 본성, 본질이 함께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어원학에 대해서 질문해 봤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자연 철학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그 사유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그 어원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도 철학 모임에서 3교시까지 하는데요. 첫 시간은 이런 그리스 철학의 다양한 사유들을 다루면서 그리스어에서 어떻게 오늘날 라틴어를 거쳐서 오늘날 영어, 독어, 불어의 어원이 발생했는지, 그걸 1시간 하는데 그 첫 시간을 또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우시아라는 이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에이미, 그러니까 비동사에서 영어로 말하면 파생된 명사형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실체가 되고 본질이 되고 존재가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우시아는 이런 다양한 뜻을 함께 포괄하게 되었는지, 왜 자연이라는 개념 안에 본성과 본질이 함께 놓여 있는지, 이미 자연 철학자들의 질문 속에, 그죠?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존재 원리는 무엇인가? 진료들 가운데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진료는 무엇인가? 휠레는. 이게 왜 플라톤을 거쳐서 이데아까지 나갔고,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주 만물의 개별자 안에서, 감각적 실체 안에서 에이도스를 이야기할까?
정말 궁금하죠. 그죠? 우시아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뜻을 포괄하게 되었는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생명체죠. 그죠? 조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안에 생철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생명체들은 자체 안에 근원을 가진 거예요. 자연의 우주 만물, 여러분들 봐봐. 자기 자신 안에 운동과 정지의 원인과 근원을 갖고 있는 존재자들이야, 여러분. 맞잖아, 그죠? 나무나 꽃이나 새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전부 다가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운동과 정지의 근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다양한 테크닉을 통하여 만든 그러한 사물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목적과 근원이 없어요. 나무는 나무로서의 이 에이도스를 자기 자신 안에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자연 사물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테크닉을 통하여 진료의 형상을 부여한 조각품이나, 그죠? 예술 작품들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자체로 자기 자신 안에 근원을 갖고 있어. 에이도스를 갖고 있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인간이, 예술가가 에이도스를 부여한 거야, 여러분. 그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인공적인 사물들은 실체로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사물이 진짜 실체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자기 자신 안에 원인과 근원을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에, 그게 실체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들은 우시아, 존재로서 실체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본질이란 의미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의 어원 변화를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존재, 에세,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본질은 뭐야? 에센치아야. 이 라틴어 어원이 가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영독불 중에 불어입니다. 에트, 존재, 본질, 에상스, 그죠? 영어는 being, essence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리고 독일어는 자인, 베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독일어 안에도 베젠이라는 단어 안에 존재라는 말도 있고 본질이란 말도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것은 우시라라는 이 개념,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체 안에 본질이나 실체를 갖게 된 이유는 시간의 변화를 견디면서,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존재자들의 배후에 변하지 않고 놓여 있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우시아는 이 모든 뜻을 함께 포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체라는 개념, 이것이 왜 또 실체란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을 보면 아는 거야.
재밌죠, 그죠? 오르가논 1권에서 범주론을 말하고, 그 다음 2권에서 해석에 관하여 명제론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영어의 subject, 그 다음에 불어의 시제, 독일어의 주프젝트, 이것은 인간의 주체라는 뜻은 없었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이것은 단지 문장에서의 주어를 뜻하는 휘포케이메논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를 거쳐서 수브젝툼이죠, 그죠? 데카르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의 자아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라는 개념은 라틴어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어에도 없었어. 아래에 놓여 있다. 휘포 케이메논, 아래에 놓여 있다. 수브젝툼. 그래서 백성이란 뜻을 갖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 그러나 인간의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 사전에는 다 들어있는 이 주체라는 개념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부여되고, 그 이후로 스피노자, 칸트 등등을 거치면서, 그죠? 형성된 거잖아. 그래서 이 언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휘포케이메논, 기체로 번역되죠, 그죠? 그게 왜 실체와 같이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본질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뜻으로 쓰였을까? 그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에서, 그죠? 주어와 수어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주제는 운동이지만, 키네시스. 그러나 이 운동은 그 생성과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 자체로 있으면서 이 우주를 우주되게 하고, 각각의 존재자들을 존재자 되게 하는, 나무를 나무 되게 하고, 새를 새가 되게 하고, 사자를 사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체가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까지 나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생성 변화하면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소멸하는, 존재의 비존재를 만드는, 물을 만들고 매온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생성 변화하면서 소멸하는 이 세계가 그 자체로 무상한 세계로서 생성 변화하면서 소멸하는 실체임을 알게 되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의 별들은, 항성들은,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지만은 소멸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 운동하는 천상의 세계를 또 올바르게 인식하려고 하면은 그 배후에서 움직이지 않는 최종적인 것, 신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의 동자인가요? 원동자인가요? 여러분, 신은 형이상학 12권까지, 그죠? 그런 세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삼층천, 그죠? 아니면 이 세계를
지하 아래에 하데스의 세계, 그 다음 그 위에 지상의 세계,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이렇게 봤잖아, 그죠? 삼중적 세계. 바울 역시도 여기에 근거하여 자기의 편지들을 써나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판타, 거기에 대하여 그 근원과 원인을 물어나가는 게 철학인데, 그 근원과 원인을 묻다가 보면은 이런 모든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휘포케이메논, 기체와 그 다음에 안티케이메논, 반기체죠, 그죠? 그래서 대립이 나타나고 이 대립을 뛰어넘으면서 지향시켜서, 그죠? 또 다른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형이상학에는 스피노자의 그 생성의 존재론부터 시작해서 헤겔의 변증법,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론, 물론 다르지만, 그 다음에 베르그손의 존재론, 화이트헤드의 존재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둘레즈가 자신의 작품 다양한 곳에서 언급하는 고전 철학의 세계들을,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 근거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라이프니츠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철학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은 생성 변화한다. 게네시스. 그렇다면 그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계의 우주는 그 자체로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현실태로서 작동하는 형상 때문이다. 생성 변화하면서 소멸하고 스테레시스, 존재의 결핍을 만드는, 그래서 운동하는 존재자들. 운동은 능동적인 힘으로서의, 그죠? 디나미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잘 실현하면서 존재자 자체의 완성을 표현해 나가는 에네르게이아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엔텔레케이아. 그래서 엔텔레케이아의 어원을 보면은 안에 텔로스를 갖고 있다. 엔텔레케이아, 텔로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완전태로 나타나며 이 모든 세계의 존재자들은 서로 관계 맺으면서 이런 가능태와 현실태, 그리고 완전태로 변화해 나가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존재자를 존재자 되게끔 하는 그게 있다. 그게 바로 에이도스다. 그러나 만물의 생성 변화, 이 자연 세계의 생성 변화, 소멸하는 가운데서도 영원히 지속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아리스토, 수, 그 다음에 에이도스,
형상, 게노스, 종과 류라고 말했잖아. 그죠? 그 에이도스가 현실태를 만들어서 나무를 나무 되게끔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끔 하며 꽃을 꽃이 되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휠레, 진료는 가능태에 있는 것이고 에이도스 이것은 현실태와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열려지죠. 그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로 갖고 가면은 첫 번째가 진료인인 거예요. 이 사원인설을 스콜라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표현하면은 라틴어로 그죠? 카우사 마테리알리스 진료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휠레인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힘으로써 가능태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는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 현실태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교양을 쌓아가는 인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성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양이 없었던 단계가 있을 것이고 교양이 있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 자체는 단지 미성숙한 것에서 성숙한 것으로 변화해 온 거지만 그 인간은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교양의 있음과 없음의 변화는 뭐야? 안티케이메논인 거야. 응? 그러나 인간 자체, 인간의 있음은 형상이면서 휘포케이메논으로서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진료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고 형상의 현실태의 관점에서라야만이 그 가능태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상의 진료에 대한 우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역시도 이 진료는 인식 안에 인간의 영혼 속에만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 그건 바로 그 진료의 형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료에서 이 우주의 원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형상은 인간은 누스로서 파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만 있는 게 에이도스라고 생각을 했고 플라톤은 뭐예요? 아니다. 이 에이도스의 세계, 보편자의 세계, 모든 인간을 통합하는 류로서, 보편자로서, 그죠? 그 형상은 진짜 있다. 참된 세계로서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자가 진짜 세계인 거야. 이 세계의 개별자들은 이 이데아의 세계의 복사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자기 스승 플라톤을 뒤집고
자연 철학자들의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감각적인 실체요. 거기에서만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스승의 어떤 사고를 이데아의 세계와 형상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 안에 감각적 실체, 이것만이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류의 세계, 보편자는 영혼 속에만 있다. 그래서 참다운 실제인 저 이데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야. 이 점에서는 자연 철학자들과 함께 가. 그러나 자연 철학자들과 같이 만물의 원죄를 진료에서 안 보고 형상에서 본 거는 또한 이 세계의 개별자 안에서 형상을 본 건 뭐야? 플라톤을 다시 받아들여서 자기 방식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의 독특한 그런 사유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에 의하여 그 진료가 가능태로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특정 현실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자들, 그것을 보게 되면 물리학이 중요해지잖아. 그죠? 자연학의 주제. 그 자연학을 보편자인 신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형이상학. 거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 이 원인을 질문에 들어가는 거. 근원을 질문에 들어가는 거. 이 존재자의 근원은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은 역시 형이상학 5권 1장과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것은 생성의 근원은 뭐냐, 존재의 근원은 뭐냐, 그리고 인식의 근원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인설에 대한 그 질문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존재의 원인, 생성의 원인, 인식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중요한 건 역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모든 변화 가운데에서도, 생성 가운데에서도 운동과 정지의 근원을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진료인 카우사 마테리알리스.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자상을 조각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이 조각가가 어떤 진료를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사자상을 만들 것이냐가 이미 앞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청동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무로 하겠다. 이게 이제 진료인인 거죠. 그죠? 그럼 형상인은 뭐냐? 응? 카우사 포르말리스. 형상인은 바로 이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조각가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작품의 완성을 향한 거죠. 어떤 계획과 같은 거야. 이미 사자사항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을 완전히 완성했을 때, 순수 현실태가 되었을 때, 엔텔레케이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은 완성되는 거야.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성, 완전한 목적에 도달한 그 상태, 현실태는 에이도스, 형상이요. 가능태,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에 가능태로서의 힘이 바로 진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 세계에 적용시키면 이 나무는 나무가 되기 위한 거죠. 지금의 현실태로서의 이 나무가 있잖아. 그러나 이 현실태의 관점에서, 이 에이도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나무가 아주 작을 때가 있었고, 싹을 틔울 때가 있었으며, 꽃을 피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해가 가면서 점점 커져간 이러한 생성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다양한 진료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의 형상인으로서의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나무로서의 싹은 처음에 자랄 때부터, 씨앗 때부터 존재하는 거야. 애초부터 형상인은 진료인과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세계 안에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머릿속에, 그죠? 이미 형상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세계 역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 원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외적 원인으로서의 두 가지는 바로 작용인, 카우사, 에피키엔스. 이것은 어떤 사물의 생성 변화에 아르케를 물어 들어가는 거고, 작용인, 그죠? 원인과 같은 것. 이 우주 만물에 어떤 존재자의 그 생성 변화의 원인을 묻는 거예요. 아르케. 작용인이 뭐냐? 이것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용인이 어디를 향하여 생성 변화에 가느냐? 그건 바로 텔로스. 이 아르케는 텔로스를 향하여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인인 거예요. 작용인을 통하여 목적인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외적 원인으로서의 어떤 두 가지 특징인 거야, 여러분. 이 둘은 뗄 수 없어요. 라틴어로는 카우사, 피날리스라 그러는데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한 거예요.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원인으로서의 진료인과 형상인은 개별 존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작용인과 목적인은
이 세계 우주 만물,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체와 무기물, 모든 것들의 생성 변화에 적용시키는 존재론적인 개념과 관계되겠죠, 그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생성 변화하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생성 변화는, 그죠?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가는데, 그것은 진료의 생성 변화의 상태에서 특정 방식으로 현실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은 또한 또 다른 관계 매점에 의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 있잖아. 인간은 인간을 낳는다. 동물은 동물을 낳고 식물은 식물을 낳는다. 각각의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근원과 시원을 갖고 있다. 원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자들은 실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그리고 식물의 존재, 동물의 존재는 각각 자기 방식대로의 목적을, 그죠?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자들은 실체인 거야. 그러다가 소멸하고 또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세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개념은 우시아 안에 형성되게 됐고, 이것은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성질도 변하고, 그 다음에 양도 변해서 크기도 변하며, 관계를 통하여 또한 변화되고, 논리학의 명제에서 수로를 형성하지만은 이 수로들은 주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휘포케이메논, 기체는 그 자체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 인간의 존재 배후에 있으면서, 그죠?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그 인간을 실체되게 하는 거. 이건 주어로서 자존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어라는 이 개념은 기체의 개념을 포함했으며,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는 실체와 본질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원인설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은 그 자체로 영원한 현실태와 같은 거예요. 신과 같이 순수 현실태는 아니지만은 생성 변화하는 실체들인 거예요, 전부 다가. 거기에는 아르케가 있고 텔로스가 있으며, 이미 아르케 안에 텔로스가 놓여 있고 텔로스 안에 아르케가 놓여 있는 자연 자체는 이미 과정이라고 하는 것. 형이상학 2권 1장이 이런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잖아, 그죠? 여러분 마치 스피노자나 뭐 라이프니츠나 뭐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설도 이미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 변화 생성해가는 존재, 그죠? 그런 게 다 보이잖아.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이란 무엇인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은 자체로 생성 변화에 가는 영원한 현실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생물학이나 동물학 이런 데서 보면은 안 맞는 경우도 많아. 왜? 뭐 영원히 멸종하는 동물군들도 많잖아, 그죠?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종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피시스, 이 자연은 기체 안에 놓여 있다 그래. 생성 변화하면서도 자연을 자연이게끔 하는 그 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은 그 자체로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사용된 개념들이 자연학과 형이상학에 막 적용되는 거야.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생성 변화 가운데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존재자를 지속시키는 이 히포케이메논, 이것은 명제론에서는 주어란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연은 자체로 과정이다. 화이트헤드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잖아, 그죠? 베르그송까지. 이 우주 전체의 생명력, 이걸 이 조예를 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우주론적 존재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체 안에 아르케와 시온과 텔로스 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성해 나가는 그 자체로서 기체와 반기체, 속성은 변화하지만은 안티케이메논은 변화하지만은 자연 자체의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으면서 종과 류를 형성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자체로 세계의 자연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연, 피시스란 개념 안에 라틴어 나투라를 거쳐서 영어의 네이처, 불어의 나티어, 독일어의 나투어라는 개념 안에 본질과 본성의 개념이 형성되게 됐다라는 것. 그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왜 자연이란 개념 안에 이 본성의 개념이 있을까? 본질의 개념이 왜 있을까? 왜 애초부터 그리스어의 존재라는 개념 우시아에는 실체와 본질이란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결됐죠, 그죠? 자연은 자체로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 안에 근원과 원인을 갖고 있으면서 생성 변화해 가. 그래서 스스로 가능태에서 현실태를 만들어 가면서 베르그손적 엘랑비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모든 존재자들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멸하면 또 다른 존재자를 낳으면서 자연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러한 운동 가운데에서, 그죠?
생명체를 만들어가 그러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진료인, 형상인,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작용인, 목적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자연 자체의 가능태의 관점에서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진료인이지만은 현실태의 관점에서는 형상인이고 작용인이고 목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태 안에 이미 현실태가 작동하고 있고 현실태 안에서 가능태를 볼 수 있고 시작 안에 목적이 있으면 목적 안에 시작이 있는 그 자체로 운동하면서 생성하는 그런 실체가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피노자가 딱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서구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도의 스피노자 강의의 두 번째 강의가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강의였잖아, 그죠? 헤겔 역시도 모든 철학자들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의 한쪽 발을 디디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과학, 물리학, 그죠? 그러나 많은 부분을 수정했죠, 오늘날까지, 그지?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사원인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운동에서 볼 때에 그것이 제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